생활 프리즘 김하늘 변호사를 통해 보는 생활 법률 시간입니다. 저는 이 프로의 진행을 맡은 유경환입니다. 김하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년 특집으로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Q&A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이 정말 많았는데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네요. 진행자님이 무엇을 물어보실지 몰라서 저는 살짝 긴장이 됩니다. 어쨌든 저도 이번 시간이 구독하시는 분들께 재밌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먼저 구독자님들이 평소에 은근히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법률 드라마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혹시 변호사님도 우영우 드라마 보셨나요? 네, 제가 원래 법률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그 드라마는 너무 핫해서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이랑 대화가 안 되니까요. 다 본 것은 아니고 중간에 소독동 이야기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도 정말 재밌게 보았는데요. 그래서 여쭤보는 말인데 현직 변호사가 보기에는 어떠셨나요? 변호사님이 보기에도 재밌으셨는지 아니면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다고 좀 느끼셨는지가 궁금해요. 네, 사실 제가 아까 원래 법률 드라마를 잘 안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물론 시청률이 잘 나오고 흥행이 되는 드라마가 재미는 있어요. 근데 그런 재미에 치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실감은 많이 떨어져요. 사실 그런 드라마에서는 반전이 있어야 재밌잖아요. 질질 끌려가고 질 것 같다가 뭔가 결정적 한 방이 터져가지고 승패가 역전이 되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특히 소송가액이 크거나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미리 사실관계나 법리 등을 자세히 검토하고 소송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틱한 반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실제 소송에서는 법정에서의 변론보다는 재판기일 이전에 제출하는 증거나 서면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다음 기일에서는 어떠한 절차가 진행될 것인지 재판장이 미리 상방에게 알려주고, 그러면 변호사들은 재판기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을 담은 서면과 증거를 미리 제출을 해요. 그래서 실제 법정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도 우영우 변호사는 재미있었어요. 제작진이 나름대로 법률가로부터 자문도 받았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눈에 띄는 오류도 거의 없었고요. 잘 만든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시군요. 역시 일반인들이 보는 관점이랑 현직 변호사님이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긴 하네요. 그럼 다음에는 제가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을 여쭤볼게요. 법원 판결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보면 술을 마셨다고 감형이 되는 사례가 덜어 있던데 감형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네, 현대의 형법은 범죄에 대한 응징이라는 측면보다는 범죄자에 대한 책임과 교화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멀쩡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국가가 그에 대한 책임을 온전하게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비록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정신상태가 멀쩡하지 않거나 미성숙한 상태에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거나 그 법적 책임을 감경해야 된다는 이론이 성립하게 된 거예요. 정신질환자라든가 13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형법 규정은 이러한 현대 형법학 이론에 근거해서 입법이 이루어진 거죠. 같은 논리에서 우리나라 형법 제10조는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거나 형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규정이 최근에 사회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고 있죠. 범죄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해서 형을 감경해 준다는 것이 사실 매우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동네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런 주치감경 규정을 너무 쉽게 받아준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탓인지 법원에서도 주치감경 주장에 대해서는 종래에 비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럼 다음에는 내용 증명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소를 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내용 증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특수 우편물의 일종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보통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게 봉투에 밀봉을 해서 보내잖아요. 근데 내용 증명은 우체국에 가서 내가 상대방에게 이러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다 라고 우체국 직원에게 보여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체국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거예요. 이 같은 내용 증명은 그 자체로는 특별한 법률적 의미는 없어요. 그냥 당사자가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고 반드시 거기에다 답변을 해야 될 의무도 없고 그냥 무시해도 그만이에요. 다만 법률상 상대방에게 어떠한 의사표시를 해야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는 내용 증명은 내가 언제 상대방에게 그러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예컨대 내가 옷을 구입했는데 상대방이 옷을 보내주지 않아요. 그러면 나로서는 옷을 구매하겠다는 계약 자체를 없던 것으로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빨리 옷을 보내달라고 독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늦었어도 먼저 옷을 보내버리면은 그때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가 없어요. 옷값을 지급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계약이 언제 무효가 되었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면 언제 계약이 무효가 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힐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 의미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사람들은 내용 증명에 대해서 되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는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설령 상대방으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량 관계상 이번 화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화에서는 변호사님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질문들이랑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다음 화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질문들이라니 말만 들어도 긴장이 되네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